9,900원짜리 비누 세트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냐고요? 더 비싼 것 줘봤자 구분도 못 하실 텐데. 화장실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 집 주방에서 며느리와 사돈댁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시어머니한테는 비누 세트면 충분하죠. 우리끼리 하와이 여행 갈 때도 모르게 하면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7만원짜리 한과 세트와 달리 그들은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9,900원짜리 비누 세트를 건넸던 겁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보았던 11 스티커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이제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신혼여행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소외감이 갑자기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누 세트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66살의 나이에 비로소 제 삶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자란 66 노부인입니다. 남편과는 20년 전에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꼬박꼬박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는 것까지 보았으니 어머니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30 넘도록 장가갈 생각을 하나 노심초사하던 차에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며느리를 본 날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에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시골 말투로 말을 걸어도 웃으며 받아주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좋은 딸이 될게요. 그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부모님도 처음 뵐 때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돈어른은 무역회사를 다니셨다고 하고 사돈댁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 은퇴한 시골 출신이라 약간 기가 죽기도 했지만 사돈 관계인데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중간 규모 웨딩홀에서 치렀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 신혼부부에게 5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주었고 사돈댁에서는 신혼여행비와 신혼살림 비용을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사돈댁 친척들이 저를 볼 때마다 시골에서 오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조금 거슬렸지만 아들의 행복한 날에 괜한 트집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도 해주고 명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와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집에 저를 초대해 같이 식사할 때면 며느리가 음식도 잘 차려주고 반찬도 싸주어서 기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첫 1년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전화 통화의 빈도가 줄어들고 통화를 해도 며느리는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생일이라 깜짝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제 집이 작아서 아들 내외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사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아침 아들 내외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이 집 습기가 좀 심하네요. 환기를 자주 시켜야겠어요. 그저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아들과 함께 서둘러 나갔습니다. 차례상을 다 치우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친정에도 얼굴을 비춰야 해서요. 내년에는 더 오래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간 후
밤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가봐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댁에서 큰 저녁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그들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저를 두고 파티에 간 것이었습니다. 첫 설날은 사돈댁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사는 강남의 아파트는 저희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33평형 아파트에 고급 가구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돈댁의 생활 수준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사돈 어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은 자식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에게 기대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도 있고 평생 장사해서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사돈댁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진급했다는 소식은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고 아들 내외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들 삶의 주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요즘 바쁘니?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네. 그러자 아들이 미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혜진이 며느리도 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데 노인네가 괜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찾아가지도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은 더 줄어들었고 아들 부부의 일상은 점점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 3년 차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바로 시장에 가서 좋은 보양식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요.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임산부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음식을 보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임산부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유기농 식단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가져간 음식은 결국 냉장고에 들어갔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더니 며느리 어머니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제 첫 손주인데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역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야 했고 방문 시간도 1시간을 넘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손주에게 줄 장난감을 사갔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이에게 줄 장난감은 미리 계획해서 사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걸 주시면 아이 교육 방침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도 손주가 너무 예뻐서 모든 서운함을 참았습니다. 손주가 첫 돌을 맞을 때는 제가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는 사돈댁에서 호텔 뷔페로 크게 열었고 저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촬영에서도 사돈댁 가족들이 중심에 서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문제의 설날,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을 기대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특히 사돈 내외에게는 제 형편에 비해 비싼 한과 세트를 준비했고 손주에게는 예쁜 한복을 맞춰갔습니다. 그 설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돈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도 됐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얼마 전 이사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방문은 처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운전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아, 거기 요즘 핫한 아파트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들 내외가 생각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웅장한 로비와 정원이 있었고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30평대 후반은 돼 보이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시내 전경까지.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사돈 어른들이 조금 늦으신데요. 교통체증 때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선물들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뭐 도울 일 없니? 음식 준비는 다 됐어.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가 약간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주방을 보니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고급 그릇에 담겨 있었고 시중에서 사온 듯한 음식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명절마다 직접 만들던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손주는 아직 자고 있다고 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리고 사돈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사돈은 브랜드 정장 차림이었고 사돈댁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개량 한복을 입고 왔기에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길이 막혀서 좀 늦었어요. 사돈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저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커다란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작은 정성이에요.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대형마트 세일 코너에서 파는 듯한 비누 세트였습니다.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선물이었지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섭섭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반면 사돈 내외가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 준 선물은 달랐습니다. 명품 지갑, 고급 양주, 금돼지 목걸이까지. 손주에게는 유명 브랜드의 아기옷 세트를 한 묶음 선물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과 세트와 손주 한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주로 사돈 가족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그들은 최근 주식시장 이야기, 부동산 투자, 해외여행 계획 등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지식이 없어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5월 연휴에 하와이 가기로 했어요. 혜진이네도 같이 가자고 했지. 사돈댁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휴가 맞춰서 같이 가려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돈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여행 계획 없으세요?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멀리 나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시니어 여행 많이들 다니시던데. 사돈댁이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웃고 넘겼습니다. 사실 여행을 갈 돈이 없다고 말하기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아들에게 최대한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아껴 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식기세척기가 있으니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와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제가 사온 한복을 입고 예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다가와 아이가 피곤해 보이니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사돈댁이 주방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주방 앞을 지나가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선물은 뭐 사오셨어요?
평소에 쓰실 만한 비누 세트.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맞아요. 어차피 더 비싼 거 드려도 구분 못 하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구분을 못 한다는 건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주방에서 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와이 여행 때 시어머니는 어쩌려고? 당연히 안 모시고 가죠. 여행인데 무슨. 저희끼리 편하게 가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너희 신혼여행 때처럼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네,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면 서운해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몰라도 되는 거지 뭐. 나중에 다녀왔다고 하면 되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무지한 시골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함께 여행 갈 가치도 없는 사람. 그 후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가 가져온 선물 중 다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가면 쓰라고 가져왔어. 명품이라 튼튼하고 좋을 거야. 사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네요. 아들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 내외와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저에게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돈 내외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이제 가봐야겠다. 다른 친척들도 만나기로 했거든.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도 쉬어야지. 설날이라고 피곤할 텐데. 그들이 떠난 후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가볼게.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피곤하구나.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설날의 서울 거리를 보며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지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 아들은 이제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저를 초대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돈이 준 비누 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지 뒤편에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9,900원. 그리고 옆에는 10일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5,000원도 안 되는 물건을 준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사돈 내외에게 준 한과 세트는 제 형편에 비해 꽤 비싼 7만원짜리였습니다. 비누 세트를 화장실 선반에 올려두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카락, 낡은 옷. 그들 눈에는 정말 초라해 보였겠지요. 하지만 이 주름진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이 허리로 시장에서 일하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누 세트면 충분하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돈댁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비싼 거 드려도 구분 못하실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 말인지 그들은 알기나 할까요? 다음 날 동네 친구 영자 씨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늘 말했었습니다.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친정엔 명품 가방 사주면서 나한텐 작년에 양말 세트 줬어. 그래도 너무 서운해. 내가 뭐 비싼 거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시하니 가슴이 아프네. 그럼 어쩌겠어. 자식은 자식이고 며느리는 남이야.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체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에도 간단히 답장만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설날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연락드려도 통화가 잘 안 되네요. 그래,
나야 늘 똑같지.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좀 바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이 정도 나이면 이만하면 건강한 편이지.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챙겼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가마. 요즘 좀 피곤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예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춥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생각해보니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 패턴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날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작년 여름 아들 내외가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는 아무 말 없었고 나중에 물어보니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둘러댔었습니다. 추석에 사돈댁에 갔을 때도 사돈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많은데 저와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아들 내외가 잠깐 들렀을 때 며느리가 사돈댁에게 사준 선물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세트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작은 초콜릿 상자 하나만 건넸었죠. 이제 보니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지 가끔 챙겨줘야 하는 의무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일주일 후 영자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시장 근처 익숙한 김밥집에서 만났는데 이날은 특별히 영자 씨가 추천한 카페로 나왔습니다. 여기 커피가 맛있대. 우리도 이런 데서 한번 멋지게 마셔보자. 영자 씨는 제게 항상 활력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같지만 더 젊고 활기차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직도 그 비누 세트 때문에 그래.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평생 지켜본 아들인데 이제는 나를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아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무슨 소리야?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내 아들 회사에서 임원 됐다며.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임원이 됐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줬어.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들이 그렇게 잘 되면 어머니인 너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비누 세트라니. 영자 씨의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임원이 됐다면 분명 월급도 많이 오르고 보너스도 받았을 텐데 저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날 이후 올라온 사진 중에는 시부모님과 함께한 따뜻한 설날이라는 글과 함께 저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들에는 사돈 가족과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2의 부모님이라는 캡션과 함께 사돈 내외와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단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와,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사이 좋아 보여요.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구식이라 같이 놀러 가기 힘들어. 이런 댓글들을 보며 며느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와 함께하기 힘드시대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더 자주 어울려요. 히읗히읗.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제 함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소외시킨 것은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핑계 삼아 자신들끼리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하와이 여행 준비에 관한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5월 황금 연휴에 부모님, 남편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벌써부터 설레요. 사진에는 여행사 팸플릿과 함께 사돈이 선물했던 그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저를 그들의 삶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아들마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득 서랍장에 보관해둔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저축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얼마 전에 받은 퇴직금까지 합쳐서 꽤 목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세요? 그때는 순수한 관심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니 제 재산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친한 이웃 김 여사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 세 아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연 씨, 내 생각에는 직접 말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한테 내가 다 들었다고 하면 관계가 더 틀어질까 봐.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보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봐요. 김 여사의 조언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평생 갈등을 피해온 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열애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생전에 항상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제 자존심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너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없이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옆 카페여서 그런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앉아라. 아들이 앉자마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임원 승진했다면서? 왜 어머니한테는 말도 안 했니?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승진하면 책임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질 테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니? 아니면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랬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 나 다 알고 있단다. 아들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세요? 너희 집에서 사돈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이야기. 비누 세트면 충분하고 더 비싼 걸 줘도 구분 못한다는 이야기. 하와이 여행 계획도 다 들었어. 아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걸 보니 기쁘구나. 임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는 숨기려고 했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너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혜진이가 워낙 며느리 탓만 하지 마라. 너도 똑같이 행동했잖니. 어머니에게 비누 세트 주는 동안 너는 뭐 했니? 왜 말리지 않았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 나는 돈 달라는 게 아니다. 존중받고 싶은 거야. 내가 성공한 것이 자랑스럽지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날 대화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일부 자금은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유산 문제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아들에게 남기되 나머지 절반은 제가 후원하던 고향 마을의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직 팔지 않은 제 아파트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후에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최소 5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정에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센터에 기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자식만이 전부는 아니더군요. 우리 마을에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의 아들인 조카는 30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촌,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현우야, 이모가 너 좀 만나고 싶어서.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조카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야, 이모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 내 사업에 보탰으렴. 봉투에 넣은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조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모,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저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 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도와주셨을 거야. 이모가 대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구나.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들보다 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조카를 보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들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미뤄두었던 취미생활을 하나씩 시작한 것입니다. 제 변화는 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원봉사 다니신다고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긴 하지만.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다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본 여행을 예약한 것입니다.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라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자 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영자 씨도 기꺼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하다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활기를 찾았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여행용품을 구입하고 일본어 몇 마디를 배우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5월 연휴에 떠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들 내외와 사돈이 하와이로 떠나는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없이 혼자서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며느리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비누 세트는 아니겠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래, 경솔한 거였어. 나를 무시한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재산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이제 돌아가도 좋아. 어머니, 저희가 5월에 계획한 하와이 여행. 어머니도 함께 가셨으면 해요. 제가 표 예약해 드릴게요. 고맙지만 난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단다. 나도 여행 가거든.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 가세요? 일본. 내 친구와 함께. 혼자서. 괜찮으세요? 왜 괜찮지 않겠니? 난 아직 건강해. 그리고 내 돈으로 가는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나 떠났고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쥐고 대화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다녀갔다고 하던데. 일본 여행 가신다고요? 그래, 5월에 가기로 했어. 갑자기 여행은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즐기고 싶구나. 어머니, 저희와 함께 하와이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모든 비용을. 아니다. 난 내 친구와 함께 가는 게 더 편하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연휴가 다가오면서 저의 일본 여행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권과 비자, 환전까지 모두 완료했고 필요한 여행용품들도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도쿄와 교토를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의 빈도가 늘어났고 며느리는 종종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이것저것 도와주려 했고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인지 아니면 제 재산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의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출발 일주일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일본 여행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래, 거의 다 끝났어. 영자하고 둘이 가니까 복잡한 것도 없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니? 어머니께서 재산 정리를 하셨다면서요? 변호사도 만나시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게 내가 알 일이니? 동네 어르신이 우연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아, 김 여사가 말을 전했구나 싶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새어나간 것일까요?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니?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를 불신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불신? 그건 너희가 만든 거 아니니? 내가 어떻게 비누 세트 받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니? 내가 조카에게 얼마를 줬는지도 알고 있니?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그것까지는 듣지 못했나 봅니다. 조카요? 현우한테요? 그래, 현우 사업 자금으로 좀 도와줬어. 그 아이 사업 시작하느라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주셨어요?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지. 내 돈이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 재산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뭔데? 저희가 계획했던 하와이 여행은 취소했습니다. 이 말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니? 어머니께서 일본 여행 가시는데 저희가 하와이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너희끼리 가도 괜찮아. 내가 왜 너희 여행까지 방해하겠니? 아닙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사돈어른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그때 다른 계획을 세워보려고요. 아들의 말에 약간의 감동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와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시는데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꽤 고가의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걸 사다니. 핸드폰으로도 충분한데. 어머니 여행 사진을 제대로 남기셨으면 해서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카메라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그린 그림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요. 비행기 타요. 라고 적힌 귀여운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영자 씨의 아들이 태워다 주기로 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걱정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해외여행, 그것도 제 돈으로 가는 자유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5박 6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거리, 교토의 아름다운 사찰과 정원, 모든 것이 신선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온천도 경험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한 카메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고 매일 밤 아들에게 문자로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도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소통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교토의 한 사찰에서 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목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서운함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제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줄까요? 이제는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걸까? 무슨 말이야? 아들, 며느리. 그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완고한가 싶어. 영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오래 미워하는 것도 문제야.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공항에 도착하자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식사 준비해 왔어요. 며느리는 손수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여행담을 듣고 싶다며 관심을 보였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요. 사돈 어른들도 오시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지금 못하니? 아니요, 모두 함께 있을 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되어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이미 와 있었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특히 사돈댁은 약간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시어머님. 오늘 모두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계속했습니다.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님께 저희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돈댁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비누 세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구나. 너희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뭐니? 정말 미안해서 그런 거니? 아니면 내 재산 때문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솔직히 재산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뿐이라는 것을요. 아들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알았다. 너희 말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준비한 것이 있구나.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정성껏 고른 기념품이었습니다. 사돈 내외에게는 고급 녹차 세트, 며느리에게는 일본 전통 손수건, 아들에게는 장인이 만든 도자기 컵, 그리고 손주에게는 귀여운 일본 캐릭터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비누 세트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담았단다. 제 말에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특히 사돈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물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서운했지만 미워하진 않았어.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봉투 안에는 고급 수제 비누 5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른 모양과 향을 가진 아름다운 비누들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제게 비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셨으니 제대로 된 비누를 준비해봤어요. 일본에서 특별히 주문한 건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돈 댁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누를.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돈 댁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경솔하고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해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며느리는 더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손주를 돌봐주는 날을 정해 며느리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사돈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돈 댁이 제게 찾아와 요리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에는 사돈 내외가 직접 집에 찾아와 정성스러운 선물과 케이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끔은 과거의 일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오늘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비누 세트 사건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들이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옮기려고 해요. 그래? 어디로? 어머니 집 근처로요. 10분 거리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이 살던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두고 제 집 근처의 평범한 동네로 이사 온다니. 왜? 강남이 더 좋지 않니? 손주가 할머니와 더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됩니다. 아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맙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너희 생활 그대로 하렴. 어머니, 내가 늙었다고 너희 인생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 나도 이제 내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단다. 실제로 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자원봉사는 이제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림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또한 영자 씨와 함께 여행 소모임을 만들어 분기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사 계획을 포기했지만 대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제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친딸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셨으면 해요. 어디? 유럽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2주 동안 여행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 여행이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끼리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며느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함께 가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이 좋을 것 같아요. 손주도 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대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보자. 유럽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로마의 콜로세움, 바티칸시티, 베네치아의 곤돌라.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웃고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며느리와 둘이서 파리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어요. 시골 출신이라 괜히 구식일 거라는 편견도 있었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도시 아이라 시부모를 무시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제 친엄마 같아요. 오히려 친엄마보다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정말 모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고향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 오랜 소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런 결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다. 너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결정이야.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에 제 인생 첫 개인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돈 내외도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제 그림 한 점을 구입해 집에 걸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도 계속했고 이제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소모임은 더 커져서 이제는 2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누 세트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며 소극적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3년 전 그 설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에 와서 함께 차례를 지냈고 사돈 내외도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며느리가 가져온 요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경쟁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뿐입니다. 손주가 세뱃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아들과 사위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며느리와 사돈댁이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선물입니다. 어머니, 올해 선물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가족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일본 온천을 다시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 함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비누 세트도 서운함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고맙구나. 함께 가면 좋겠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산의 풍요로움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 선반에 놓인 그 고급 수제 비누들을 볼 때면 웃음이 납니다. 사돈댁은 그 비누 중 하나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전환점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행복을 말입니다. 할머니, 이거 줄게요. 손주가 종이에 그린 그림을 건넵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한 표정의 할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비누 세트보다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